기업별로는 밸류에이션이 비싼 것들도 있고 싼 것들도 있지만 저는 기업별로는 여전히 남아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보시면 모든 조선이 다 가는 그림은 아닌 거죠. 과거에는 항상 장이 세면 무조건 따라갔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2, 3등주는 못 따라간다고 보시나요?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 3등이 아니라 사실은 관련이 없는 거죠. 그냥 조선이라고 해서 얘는 많이 올랐는데 얘는 안 올라서 이런 개념이라면 저는 그렇게 선택을 하지 않는 것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을 얘기하신 분들이 다 잘못 얘기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옛날 생각하고 그렇대. 자, 중국을 배제하고 우리밖에 없는데 앞으로 만들어주라면 얘네 입장에서 이제 배를 만드시는 도크도 많이 없잖아요. 가격을 계속 올려서 하더면 이익률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FLNG는 옛날에도 중국이 못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인수를 못해서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회사들이 근데 어려웠거든요. 이제는 그 시대가 열렸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을까요, 미래? 일단은 트럼프가 한다라고 했을 때 그 기대감이 크지 않을까요? 그냥 LNG의 2등주여서 올라간 게 아니라 이유를 찾아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럼요. 그 이유가 계속적으로 잘 된다는 걸 어떻게 우리 투자자들은 판단해야 될까요? 일단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 아무래도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이는 예. 모습, 그러니까 당연히 코스피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 모습인데 전망도 좋지만 일단 앞서서 원인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의 사건들이 많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크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현재 잡히는 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딥시크 사태입니다. 딥시크를 사태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중국 중심으로 지금 딥시크 열풍이 많이 불면서 이제는 뭔가 AI를 비용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중국 내에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스타트업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블랙웰이라든가 아니면 호퍼칩을 쓰는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사양이 낮은 어떤 GPU들이 있죠. RTX 5090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보통 그래픽 칩이라고 하는 거, 고사양 그래픽 칩에다가 우리가 알고는 고사양 컴퓨터들 이런 것들을 몇 대 붙이면 서버가 완성돼서 이걸 가지고 LLM 모델이 아니라 라지 랭귀지 모델이 아니라 SLM 모델이라고 그러죠. 스몰 랭귀지 모델을 만드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고사양 반도체 HBM이 아니라 DDR4, 5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한 수요가 일단 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미 데이터라도 나오기 시작을 했지만 중국에서 올 초부터 시작해서 이구한신이라는 제도, 그러니까 옛날 거를 새 걸로 사면 보조금을 주는 정책인데 거기에 올해 처음으로 스마트폰이 포함이 됐고요. 또 중국에서 최근에 집을 이사 가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가전에 대한 수요가 되게 많았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갔다 왔으니까 눈으로도 확인을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많은 스마트폰 수요, 그다음에 의외로 많은 가전 수요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일반 디램이라든가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움직임들이 기존에 있었던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수요를 자극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재고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습들을 보이고 동시에 지금 반도체 가격이 3주 연속 오르는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 통상적으로 이런 움직임들이 있을 때 반도체가 사이클을 그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반도체와 관련해서 뭔가 조금 바닥 시그널이 들어온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시장에서도 하이닉스보다는 최근에 삼성전자가 퍼포먼스가 훨씬 좋았던 것도 여기에 기인한다고 봐야 되겠죠. 중요한 건 그 딥시크 때문에 일어났었던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움직임이 중국에만 있을 거냐는 얘기죠.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들이 훨씬 더 가시화된다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AI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이 훨씬 더 광범위하게 확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레거시에 대한 반도체는 의외의 수요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저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이 움직임은 그래도 여기가 끝이 아니라 조금 더 움직일 수 있을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삼성전자가 일부에도 잠깐 제가 여쭤본 거긴 하지만 워낙 많이 속았잖아요. 또 속 뭐처럼. 그렇죠. 지금 작년 10월부터 삼성전자가 59,000원을 저항으로 네 번째, 오늘도 결국은 59,000원을 못 돌파하고 떨어졌기 때문에 얘기하신 부분이 맞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주가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진짜냐라는 의심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차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지난 연말에 특히 이제 3분기 때는 저도 전자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가 저도
사실은 굉장히 좀 낭패를 본 그런 상황들이 아무래도 많이 저는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예. 네. 근데 그때는 삼성전자와 관련된 기대감은 사실은 HBM이었었어요. 결국은 삼성전자도 어떤 식으로든 HBM을 할 거다. 할 거다. 특히 이제 헛된 기대감을 줬던 게 젠슨왕이 그때 사인하면서 야, 그래 다른 건 모르지만 젠슨왕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사실은 아니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말씀드렸지만 HBM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없어요. 네. 그렇죠? 다른 게 뭐냐면 지금도 삼성전자가 HBM을 당장 할 거다 또는 올해 하나 있을 거다는 기대가 반영된 주가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럼 어떤 게 된 거냐? 레거시 쪽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거 빼고 기존에 있었던 일반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새로 생긴 건데 이건 전자가 잘해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딥시크 출현 이후에 뭔가 효율적으로 우리가 AI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럼 이제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특히 이제 B2C로 그렇죠? 이제 개인 중심으로 시장이 확장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생긴 현상이라는 거.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내부적으로 지금 내수 부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쓰는데 그 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는 게 IT 쪽이라는 거. 어제 중국의 소매 판매가 나왔었잖아요. 4% 성장했는데 그 성장의 대부분이 IT, 가전제품, 스마트폰이었다는 건 이미 데이터를 통해서도 확인을 하셨을 건데 이 움직임에 대해서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최소한 이런 움직임이 폭발적인 성장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한다라고 보면 사실 제가 볼 때는 지난번 우리가 속았었던 그 여러 차례하고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다. 일단 얘기가 들어온 얘기가 다르다라는 게 제가 볼 때는 틀린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삼성전자 자, 이야기 다시 한번 네. 지난번에 있었던 그 지난해까지 속았던 거는 그때는 중국이 내수에 대한 기대도 없었던 거고, 그죠?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렸었던 그 당시에 우리의 생각은 원래 AI라는 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라 전 세계에서 빅테크 7개밖에 못하는 거였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HBM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주가였지만 지금은 그게 다 달라진 거죠. 이제 7개가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네? 라는 걸로 바뀐 거고.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나라 LG에서도 그죠? 엑사원인가 해가지고 되게 좋은 어떤 모델을 내놓고 있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을 거고. 그럼 여기저기서 할 수 있다는 거기에 대한 새로운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환경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크게 봅시다. 첫 번째는 예전에는 AI라는 건 큰 애 7개만 할 수 있어 해서 이제는 와 나도 할 수 있겠는 대로 바뀌어서 저변이 확대된 거에 대한 반도체 수요가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중국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가 없었는데 확실히 내수가 살아나고 있는 것들을 지표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게 IT 수요라는 거. 이런 두 개를 합해보면 지난 4분기 때 또는 우리가 얼마 전까지 겪었던 삼성전자의 모습과는 정말 다른 모습인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I, HBM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건 여전히 아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일부에서도 잠깐 네. 이제 다뤘던 내용인데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동향을 정말 저희가 유의 깊게 살피게 네. 되는데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또 그 수치가 꽤 괜찮단 말이죠. 이거 유의미하게 봐도 되는 건지 긍정적인 시그널입니까? 결국은 산 거 보면 뭐 샀느냐가 중요한 건데 산 업종이 너무 특정 업종이죠. 딱 3개 산 것 같아요. 하나는 그냥 삼성전자였어요. 제가 볼 땐 그냥 삼성전자 하나였고 두 번째는 방산을 많이 샀고 세 번째는 조선까지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 조선도 방산과 연결된 조선이 컸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특정 업종 중심인데 거기에 삼성전자가 끼어 있으니 긍정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현 상황에서 이게 뭐 1년 내내 갈 거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지금 최근에 팔자 중심에서 그래도 3일 연속 이렇게 샀다라는 건 제가 볼 땐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유의미하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사는 쪽으로 조금 돌아섰다라고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우리나라만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마 지난달에만 중국에서 외국인들이 18조 원을 샀다라는 게 어제 기사로 제가 확인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했던 모든 자금들이 지난 연말에는 오로지 미국으로만 들어갔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오로지 미국으로 들어갔던 가장 큰 이유는 AI는 미국만 할 수 있는 거야 라는 기대가 있었고 두 번째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미국만 좋게 만든 거야 라는 어떤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으로 들어갔는데 그 자금들이 이제 분산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실제로 보니까 미국의 관세 정책은 잘하면 미국이 다치겠는데란 기대도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중국을 보니까 딥시크 보니까 성능은 똑같은데 얘는 밸류에이션이 싸네. 그러니까 이쪽으로 돈이 들어온 것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하는 대부분의 정책을 놓고 보니까 한국의 이런 업종들이 수혜를 받는구나. 그리고 뭐 딥시크가 됐든 앞서 말씀드렸었던
뭐 여러 가지 어떤 방산과 같은 보니까 결국 해줄 수 있는 게 한국밖에 없는데라고 해서 대안이 없이 들어온다라고 본다라면 제가 볼 땐 꽤 유의미하게 일단 글로벌 자금의 흐름이 미국 중심에서 미국 외 지역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한국도 수혜를 본 거고 거기에 앞서 말씀드렸었던 AI 어떤 포괄적인 확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반도체인데 뭐 반도체 만드는 국가라고 해봐야 한국밖에 없으니까 한국에 대한 어떤 그 매수세가 이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지금 2,610 정도 코스피가 됐잖아요. 벌써 저점에서 작년 말 기준 10%쯤 네. 올랐고 달러도 조금 절상이 됐기 때문에 달러 기준으로 한 13, 14% 올라서 올해 수익률 기준으로 막 탑 3 정도에 들어갈 정도인데 우리나라가 하단 밴드나 상단 밴드 혹시 생각하는 게 있으세요? 얼마 정도 가면 다시 한번 진짜 적극적으로 사실 지수를 해봐도 되겠다. 밴드를 설정하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움직이는 업종들이 시장이 다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라 특정 업종 몇 개 정도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수가 얼마니까 팔아야 됩니다. 또는 지수가 얼마니까 사야 됩니다라는 공식이 제가 볼 땐 지난 3년간 통하지 않았다고 판단돼요. 뭐 기억들 하시겠지만 2년 전부터 보면 2년 전에는 흔히 얘기하는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들만 수십 배 올랐었던 기억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난해 같은 경우는 방산하고 변압기만 또 주야장처럼 올랐죠. 뭐 거기에 이제 금융주 정도가 많이 올랐었으니까 전자를 또 빼놓고 올랐었고 또 올해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도 모든 업종들이 다 움직일 게 아니라 특정 업종 몇 개 중심으로 움직인다라면 한국 시장은 이제 지수가 얼마 오를 거고 지수가 얼마가 바닥이다라는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지수야 그렇다 치고 경제에서 그래도 우리가 솟아날 구멍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구멍과 관련된 업종들이 뭐가 있느냐라고 해서 거기에 집중하는 게 보다 효율적인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왜 여쭤보냐면 저희 질문지에 있는 네. 것기도 하지만 말씀하신 그런 종목들이 영원히 갈 수가 없고 또 안 좋은 업종도 영원히 나쁘지 않을 그럼요. 때 개인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수의 상황에 따라서 내 돈을 언제 주식에 넣는지를 고민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2,500이 깨지면 그래도 기존 주도주를 사든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럼 예를 들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한국 시장이 싸다는 느낌이 든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그 어느 지수대를 보고 들어가시는 판단은 제가 볼 때는 잘하는 판단은 아니신 것 같아요. 예, 이미 그런 시대는 지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좋게 생각하는 업종들이 어느 가격대 오고 어느 밸류에이션에 왔을 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 되는 거지 지수를 놓고 이렇게 판단하다 보면 오히려 사셔야 될 업종에 대해서 훨씬 더 비싸게 사거나 또 아니면 정말 추세가 꺾였는데 잘못 잡거나 이럴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미국과는 다르게 한국 같은 경우는 시장의 질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특정 지수대를 가지고 이 지수 때문에 내가 팔아야지 또는 이 지수 때문에 내가 뭔가 생각이 또 업종을 들어가야지는 건 앞뒤가 안 맞을 가능성이 좀 되게 높다고 시장을 생각을 그걸 합니다. 가지고 트레이딩하는 건 어떠세요? 시장도 왜냐면 우리 ETF도 있고 하니까 지수 자체를 트레이딩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저는요 지수 트레이딩 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한국은 지수 트레이딩하면 거의 실패하기 되게 쉬운 국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올해만 하더라도 특정 지수를 트레이딩하는 것보다 특정 산업을 트레이딩했으면 그 수익률의 차이가 한 10배 가까이 차이 났을 근데 거예요. 산업은 이제 어렵고 공부해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공부하셔야죠. 장이 좋을 때는 근데 그게 못하는 분도 있으니까. 저는 그럴 거라면 차라리 그냥 미국 지수에 투자라고 말씀드립니다. 한국 지수 하지 네. 말고 올해는 근데 미국하고 한국 차이가 200포인트, 2000포인트 이상 났거든요. 제가 한번 요거 한번 베이시스 보여드릴까요? 포인트로? 예. 네. 그래서 뭐 그런 자료들 제가 좀 들고 다니는데요. 요 한번 지수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천천히 예. 찾아주시면 요거 한번 될것 보실래요? 같습니다. 예. 네. 요 자료를 보시면은요, 제가 코스피 지수를 그려놓은 건데 한국이라는 국가는요, 요 때부터 보시면 계속해서 지수가 안 움직였던 거 보이시죠? 그렇죠? 밑에 보시면 어떤 건 중국의 수혜고 어떤 건 피해이고 그랬을 때 지수가 안 움직이는 경향들이 보이는데 지금도 비슷하게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혜와 피해 업종이 너무 극명하게 나뉘다 보니까 지수만 놓고 보면 생각보다 밴드폭이 좁아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지수를 유의미하게 투자하기가 그러니까 바닥에서 완전히 뭐 사서 진짜 꼭지 좁은 밴드지만 하는 경우 빼놓고는 대부분의 경우에서 제가 볼 땐 지수로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지금 제가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왔지만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제자리인데 미국은 10배가 올랐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여기다 해가지고 지수를 베팅하는 게 맞을 거냐? 물론 이제 하시는 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가급적 지수에 대한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특정 산업이나 업종 중심으로 하는 게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게 위험 자산을 낳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훨씬 더 낫다라고 보고요. 차라리 지수를 투자할 거면 우리보다는 미국 쪽에 그런 행동을 하시는 게 맞다. 왜? 미국이 움직이면 우리는 반드시 움직이죠. 어차피 우리가 수출하는 국가가 움직여야 우리는 움직이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 차라리 우리보단 이렇게 될 수 있다. 왜? 미국이 움직이는데 중국이 발목 잡는 경우는 우린 있거든요. 그러면 지수가 이렇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중국의 수혜 피해 그리고 똑같이 있을 때 어때요? 안 움직이죠. 이때도 그렇겠죠.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삼성전자나 반도체 움직임을 제외하면 그 이전까지는 다 공통점들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변압기도 그랬고 방산도 그랬고 아니면 우리가 조선도 마찬가지였고 2차 전지도 그랬고 오로지 미국 수출 중심이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 수출한 애들은 다 올랐고 중국에 수출한 애들 화학주라든가 철강이라 뭐 이런 애들은 전부 다 주가가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지수가 안 움직였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지금도 거기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뭔가 두 국가가 두 대륙이 같이 움직이면 모를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중국과 미국이 같이 다 움직이는 그림이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뭐 한국이 지수를 조금 더 투자하셔도 좋은 그림일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계속 엇벅자가 날 때는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도 업종에 따라 판단하는 게 제일 좋겠다라고 하시니 사실은 이제 마지막에 이 질문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또 시간이 어떨지 모르겠어서 그럼 어떤 업종을 주목하시면 좋을지 만약에 이제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보는 업종이 있을 수도 있는데 또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사실 어떤 업종과 관련해서는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전 모르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지금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게 뭐지라는 어떤 그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뭐 추천의 개념은 아닙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건 꼭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이 하고자 하는 산업의 변화가 우리의 산업하고도 연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잘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특히 이제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가장 큰 핵심은 세자입니다.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이 에너지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워렌 버핏이라는 분도 에너지 관련주에 투자하는데 그게 일본의 5대 상사입니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에너지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그 관련 기업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트럼프가 하고자 하고 있는 에너지 산업의 가장 큰 핵심은 LNG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어떤 식으로든 LNG 관련 기업들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LNG라고 하면 꽤 생각보다 많은 업종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LNG 관련 기업들 보면 주가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다라고도 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여전히 글로벌 시장에서 이번에 유럽과 관련해서 미중 간의 미국과의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유럽이 지금 방위 산업을 확장하고자 할 때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야, 요즘이 드론 시대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포가 필요하고 자주포가 필요하고 전차가 필요해라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실제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 일단 드론이라는 무기는 너무나도 강력한 무기인데요.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안티 드론 무기가 어마어마하게 개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전차 부대만 하더라도 탱크 부대 하나만 하더라도 지금 전차 부대가 그냥 전진하면 드론한테 다 맞아 죽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전쟁의 개념이 바뀌어서 요즘은 전차가 앞에 가면 그 바로 뒤에 레이더 자동차들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드론을 잡아요. 드론을 잡고 그 바로 뒤에 드론을 타격할 수 있는 어떤 장비들이 같이 따라다녀요. 이런 식으로 전쟁이 많이 바뀌거든요. 그러면서 꼭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되려 그 다음 이야기 말씀해 주시기 전에 이제 지금 에너지 산업 LNG 방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채팅창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건 이미 많이 오른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 더 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도 해 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하시겠어요? 기업별로는 밸류에이션이 비싼 것들도 있고 싼 것들도 있지만 저는 기업별로는 여전히 남아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그 안에서도 일단 LNG 관련해서는 올랐지만 많이 오른 게 별로 없고요. 그렇죠? 방산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이 올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몇몇 기업들은 여전히 업사이드가 추가로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조선이 지금도 보시면 모든 조선이 다 가는 그림은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도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여력이 남아있는 기업들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종목들을 조선과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해서도 오늘도 이제 하나오션 같은 종목은 올랐지만 다른 조선주 중에서는 빠졌죠. 빠진 것도 있고 특히나 관련이 없는 현대미포 같은 거는 수혜가 아니어서 내려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하는데
원래 업종이 가게 되면 그 업종이 살아있을 때는 사람들이 이제 2등, 3등주를 계속 찾다 보니까 찾으면 안 돼요. 결국은 그게 네. 따라 올랐던 사이클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는데 과거에는 항상 장이 세면 무조건 따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지수도 그래서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사람인데 그런 관점에서 2, 3등주는 못 따라간다고 보시나요,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 3등이 아니라 사실은 관련이 없는 거죠. 지금 조선이 오르는 이유 아니면 방산이 오르는 이유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게 방산도 방산 나름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대륙은 유도 무기가 필요할 거고요. 어떤 무기는 지상 장비가 필요할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방산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조선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조선은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LNG만 필요한 경우도 있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 군함만 건조하는 쪽에 올라갈 수도 있을 텐데 자 군함 건조해서 올라가는 조선 사이클에서 군함을 만들지 않는 조선주가 올라가는 건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2등, 3등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그걸 하는 기업과 하지 않는 기업으로 분류를 해서 보시는 게 맞는데 만약에 2등을 찾는다라면 같은 군함인데 얘가 덜 올랐어라든가 같은 LNG인데 얘가 덜 올랐어.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그냥 조선이라고 해서 얘는 많이 올랐는데 얘는 안 올라서 이런 개념이라면 저는 그렇게 선택을 하지 않는 건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 삼성중공업이라는 기업이 하나오션보다 엄청나게 못 오르다가 사실 삼성중공업은 군함을 만들지 않습니다. 원래 현대중공업이랑 대우가 만들었었기 때문에. 근데 얘는 LNG 쉽이 있으니까 얘는 쫓아가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도 올해 들어서 많이 올랐는데 비행기가 사실 방산의 핵심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사더라고요. 같은 업종이라는 이유로. 이런 거는 그러면 약간 좀 과한 거다. 아니면 갭을 맞추는 거다. 어떤 쪽으로 판단하세요? 이런 거는? 그만한 이유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LNG에서 핵심은 삼성이에요. 근데 원래는 LNG는 하나오션이 삼성보다 더 많이 만들고 FLNG는 삼성 혼자만 만들 수 있습니다. FLNG는 마진이 나쁩니다. 옛날부터 유명했습니다. 지금은 달라요. 지금 지금은 FLNG 몇 개 되지 않는데요. 자, 지금은요. 네. 중국을 배제시켰죠. 네. 오로지 우리거든요. 네.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마진이 좋아져요. 제가 보면 조선을 얘기하신 분들이 다 잘못 얘기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옛날 생각하고 그렇대. 자, 중국을 배제하고 우리밖에 없는데 앞으로 만들어주라면 얘네 입장에서 이제 배를 만들 수 있는 도구도 많이 없잖아요. 가격을 계속 올려서 받으면 이익률이 옛날에 좋아질 수밖에 FLNG는 없어요. 옛날에도 중국이 못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인수를 못해서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회사들이 근데 어렵거든요. 이제는 그 시대가 열렸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을까요, 미래? 일단은 트럼프가 한다라고 했을 때 그 기대감이 크지 않을까요? 그 기대감으로 된다. 왜냐하면 단순 네. 기대가 아닌 게 여러분들 가스에 관련된 사업을 이해해야 되는 게 가스는 한 번 수주하면 10년, 30년이에요. 아시잖아요. 그죠? 가스 관련해서 계약할 때 1년 계약이 없어요. 최소 10년 아니면 30년 간다고요. 네. 그렇죠? 자, 30년 정도 계약을 했는데 수주가 안 들어온다고요?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FLNG에서는 옛날에 호 시절에도 수주를 해서 계약을 했는데 가격이 빠지고 쉐일이 생겨서 인수를 안 해서 이번엔 회사들이- 쉐일이 아니잖아요. 아니 어쨌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게 그냥 LNG의 2등주여서 올라간 게 아니라 이유를 찾아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럼요. 그 이유가 계속적으로 잘 된다는 걸 어떻게 우리 투자자들은 판단해야 될까요? 정책을 어떻게? 계속 보셔야죠. 결국 지금 정책으로? 이런 것들이 방산도 정책 수혜주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LNG도 정책 수혜주고 그러면 정책의 지속성이나 강도를 보셔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책이 지속되고 그 정책과 관련 이 장비들이 계속 필요하다라면 주가는 먼저 기대를 하겠죠. 그러니까 삼성이 그동안 못 움직였던 거 지금도 말씀을 주셨지만 그래 얘는 방산도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다른 것도 안 하는데 굳이 오를 필요가 없었지만 이쪽을 한다니까 그럼 이쪽과 관련해서 앞으로도 수주가 이익률이 좋아진다라면 이 기업이 못 오를 이유가 없네라고 따라 올랐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전 얘기하는 게 되게 이전보다 불편한 게 이렇게 움직인 적 역사적으로 처음이에요. 그러면 이전의 사례를 들면 안 되는데 자꾸 그런 쓸데없는 생각들 가지고 투자자들의 눈을 흐리는 거예요. 왜?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얼마 전에 꺾는 보고서 나왔는데 꺾였나요?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미국 지금 일본에서도 조선이나 방산 관련적으로 신곡한 거 다 알고 계십니까? 미쓰비시 조선부터 중국부터 시작해서 다 올라가잖아요. 글로벌이 다 같이 올라오는데 왜 우리만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예,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산업을 볼 때는요 깊이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자꾸 데이터만 보고 현상만 보니까 그래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뭐냐면 삼양라면 같은 거였어요. 삼양라면을 수출입 데이터를 보고 나서 판단하다 보니까 44배에 오를 동안 우리는 뭐 했냐 이거죠. 그 큰 트렌드를 우리는 못 봤던 거잖아요. 이것도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트럼프가 LNG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부터 판단해야 돼요. 단순히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 왜 LNG를 하지? LNG를 얼마만큼 하겠다라는 거지? 저렇게 됐었을 때 필요한 애들은 도대체 뭐가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그걸 깊이 있게 따지고 보면 앞으로 이 정도 수주가 들어올 수 있을 거고 수주가 들어올 건데 만들 수 있는 애가 너무 제한이 돼서 그럼 저 기업은 계속해서 가격을 높여서 이익률을 높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길게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이전에 어땠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오판하기가 되게 쉽다라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옛날에 바이든이 IRA를 만들어서 2차전지 밀어주다가 정권이 바뀌어서 안 된다는 걱정 때문에 2차전지가 물론 좀 밸류에이션도 있었지만 트럼프도 이제 임기가 한계가 있잖아요. 내년 저도 중간 이해합니다. 선거도 있고. 네. 그런 건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트럼프가 만약에 이제 나중에 없어진 다음에 뭐 이제 임기가 끝난 다음에 충분히 엎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전하고는 전 다른 게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예전에는 미국 같은 경우가 정권을 잡으면 보통 2번을 갔어요. 그러니까 네. 공화당 잡으면 2번, 민주당 잡으면 2번. 요즘 안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상승 주기가 짧아진 건 분명해 보여요. 예컨대 예전 같으면 보통 한 3, 4년 이상 오를 수 있었던 업종이라면 제가 볼 때 1년에서 1년 반 정도 오르면 거의 피크를 찍는 경우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트럼프 이제 취임한 지 한두 달밖에 안 됐어요. 2달 됐죠. 근데 지금 2달 됐는데 이걸 피크를 논한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넌센스라고 보는 거죠. 네. 제가 지금 이런 질문을 언제 또 똑똑같이 받았냐면 여러분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방산이라는 산업을 한국에서 제일 먼저 소개한 게 저였어요. 그때는 방산 애널리스트가 한 명도 없었을 때였어요. 그때 너무 똑같은 비판을 받았는데 지금 열몇 배 오르는 거 알고 계세요? 그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사실 대화할 사람도 없었어요. 무슨 얘기를 해도 뭐 통해야 말이지. 방산 시장이 얼마나 커지는지 숫자만 보니까 답이 안 나오죠. 사람이 그 크기를 그릴 줄 알고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봐야 되는데 데이터만 보니까 맨날 결국은 저도 애널리스트 출신이잖아요. 옆에서 하는 거 한심해요. 맨날 뭐 올라갈 때 더 올리고 이러더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예. 제가 이쯤에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자면 뜨거운 네. 토론으로 이제 이야기가 깊이 들어왔는데 사실은 이제 주목할 업종, 내가 뭐 특별히 유심히 보는 업종이 있다면 그럼 뭘 주목했으면 좋겠는가를 이야기하다가 네. 뭐 LNG, 방산, 조선 그리고 여력이 남아 있나요라고 하는 답변에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예, 이야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기업별로는. 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여기서 또 추가로 저희가 다뤄볼 업종이 있을지요? 마무리가 될 건가요? 일단 바이오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크지 않습니까? 기업별로는 다르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바이오 중에서 아주 경험이 없었던 바이오들이 아니라 이것도 되게 불편한 얘기인데 지금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 더 잘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는 게 전 다른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해외 바이오들 같은 경우는요, 뭔가 한번 라이센스 아웃을 하면 그게 끝인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 최근에 움직인 바이오들 공통점, 플랫폼이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이 기술이 이 회사에도 수출할 수도 있고 저 회사에도 수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플랫폼 기술이 단순한 플랫폼이 아니라 이걸 안 쓰면 안 될 정도의,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플랫폼 관련 바이오들이 이걸 쓰면 일단 편리하기도 한데 편리한 거로 끝난 게 아니라 약효가 개선이 됐다는 거죠. 적응이 개선되고. 그럼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 안 쓸 수 없는 게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특허 기간이 길어나요. 그렇죠? 그리고 가격도 경쟁력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불편하죠. 야, 그러면 지금까지 뭔가 경험이 있었던 기업들은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투자자반들 입장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설정도 있지만 저희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게 우리 한의원님 의원도 이해가 가는 게 비싸잖아요. 진짜. 그렇죠? 비싼데 지금 이거 산다라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최근에 주가 변동도 커가지고 잘못하면 이게 쉽지 않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이 시장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종목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래, 저쪽인 것 같아. 근데 공통점이 뭐죠? 너무 비싸.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이래 해야 돼? 이 고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약바이오도 저는 그 고민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나름대로 이 안에서 제가 볼 때는 주도주들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 얘기는 이번에 이제 헤지펀드들이 들어와서 공매도가 재개됐을 경우는요, 의외로 여러분들 저 PBR 주들 있죠. 와, 이건 아무리 그래도 너무 쌌는데 그런 기업들은 한번 제가 볼 땐 기업을 통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왜냐면 분명히 이 친구들 입장에서도 높고 롱숏을 할 때 앞으로 업황도 안 좋고 비싸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와, 이건 그래도 해도 너무 안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한 번은 플레이하기가 되게 좋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기존에 여기 숏포지션 잘못 가지고 있던 애들 죽이기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땐 양념 같은 경우로 2분기에 제가 볼 때 한번 핫하게 움직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 그래서 혹시 뭔가 지금 뭐 업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사실 겁나서 잘 못 사요.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우회적으로 한번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이득을 보신 다음에 그 이득 있는 돈 정도 가지고 내가 이 정도 가지고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뒤에 한번 이렇게 매매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